시청자 여러분, 오늘로 다음 대통령 선거가 2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예비후보 등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20대 대통령 선거의 막이 오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런 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선친 최영석 대령의 사무제를 지냈습니다. 사무제를 마치고 나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상주가 아버님을 여인 슬픔,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사무제 날 기자들 앞에 서서 이야기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길긴 합니다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이야기,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유족들에게 여러분들의 위로가 큰 힘이 되어 이제 아버님을 떠나보내드린 허탈함을 딛고 또 새로운 앞날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정치 선언하신다고 들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충분히 준비된 다음에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치 경험이 좀 없지만 그래도 정치라는 거는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힘을 모아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원칙 하에서 이 땅 여부나 이 땅 시기에 관해서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유언 마지막 말씀으로 남기신 것처럼 정말 대한민국을 밝힌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그리고 특히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고 또 우리 사회 곳곳에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도 따뜻한 빛이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을 밝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정치에 뜻을 두게 됐고 앞으로도 그런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나갈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대한민국을 밝히는 것에 정치에 뜻을 두고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일종의 정치 선언이라고 여쭤봐도 될까요? 글쎄요. 예, 그건 뭐 앞으로 제가 정치를 하게 될 사람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 여러분들께서 적절히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윤석열 전 총장의 대안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저 자체로 평가받고 싶고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 저희 이익이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오진 않았고 정치도 역시 그러한 생각으로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윤 총장님께서 지금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과의 협력 관계는 제가 좀 더 생각해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그건 자세히 말씀드리기에는 좀 너무 시간도 넉넉치 않고 그런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나중에 정식으로 출발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하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설명드릴 겁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이야기 여러분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선거와 관련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때면 여당을 먼저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야권 관련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려야 하는데요. 여당의 예비 경선 끝나는 소식은 이미 어제 오후에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일종의 기자회견 관련 소식을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렸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합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국회의원, SBS의 정화석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정화석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상주 그리고 아버님을 여인 상중인데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저런 이야기를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들어보기도 전에 이미 대선 도전 의사는 확고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확고한 거는 이미 이제 상중에서도 밝힌 바 있고요. 오늘 앵커께서도 아까 240일 오늘부터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스타트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최재형 원장, 전 원장이 되겠죠.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마음이 급해지신 게 아닌가. 다들 이제 뛰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자신이 뛸 수 있을 만한 무슨 조직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지 못한 상태에서 남들이 뛰고 있으니까 아직 정식 출발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맨 마지막에 말을 하더라고요. 네. 예. 정식 출발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도 뛰고 있다. 그것과 함께 윤석열의 대안이 아닌 최재형 자체로 좀 평가를 받고 싶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 결국은 이 지금 시작된 레이스에 내가 좀 뒤처지는 거 아닌가라는 거에 대한 좀 걱정이 좀 엿보입니다. 예. 예전에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냈거나 또 고위 법관을 지냈거나 법조인으로 지냈고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고 국민들로부터 상당 부분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자기 분야를 지키면서 정치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아주 이례적으로 직접 정치에 뛰어들겠다, 직접 대선에 도전하겠다. 이거 상당히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이런 흐름이 이번에 형성된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각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많은 고뇌 끝에 저는 결심을 했다. 이제 그 고뇌의 일단들을 조금씩 밝히고 있는데 네. 국민들께 좀 더 상세히 이제 밝히고 국민들의 소위 말해서 이제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짐작키로는 두 분이 각자의 영역에서 일을 하시면서 현 정부에 대해서 많은 문제의식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검찰과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네. 수사의 독립성 또 조사의 독립성을 그대로 갖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수사도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아시지만 검찰이 제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어렵게 했던 측면, 그다음에 감사원이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네. 또 김호수 지금 현재는 검찰총장이 됐지만 그분을 감사위원으로 시키려고 했던 이런 거에 대해서 최재형 전 원장은 강하게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반발을 했는데 이런 걸 하면서 이 정부가 이대로 가면 정말 사정기관이 정치적 중립성 유지하기 어렵겠다. 그래서 본인이 한번 나라를 바로 세워보겠다 이런 결심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미 검찰총장에서 물러나오고 나서 총장직에 있을 때부터 여론조사에 올라갔고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고 야권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1위를 기록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최근 들어서 이제 이름이 포함되기 시작했고 또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 원로급 인사들이 강력하게 대통령을 참 잘할 사람이다라고 청거하기 시작했고 본인이 고민 끝에 정치 참여를 결정했다. 조금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는 지지하는 층이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저는 지지하는 층에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을 했고 그만큼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간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질문드린 그럴 거거든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범야권을 생각한다면 범야권에서는 정말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의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건 지금까지도 사실이고 최재형 전 원장이 감사원장을 하면서 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감사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 그거는 지금 범야권 지지층은 굉장히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기대를 걸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최재형 원장에 대한 기대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윤 총장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게 바로 최재형 전 원장에게 올라가느냐. 이런 것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두 분이 알겠습니다.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예, 한준호 의원께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정치 참여 자체 대단히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네네. 어쨌든 간에 오늘 상중에도 대선 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 오늘 기자회견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정치를 시작했다라고 봐야겠죠. 상중이라고 한다면은 은연 조금 조심스럽고 상을 다 마치고 나서에 또 갖는 기간들이 필요한데 여기에 모여있는 기자들에게 본인의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란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이뤄나간다라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신 것도 그렇고 본인의 방향성이나 의지나 이런 것들을 오늘 분명하게 밝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말씀하신 대로 좀 조급한 면도 좀 보이고요. 네.
그러면 한준호 의원께서 그 말씀을 좀 하셨는데 말이죠. 네. 저희가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하나 잠깐 살펴보고 나서 한준호 의원님께 추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범 전체적으로 대선 주자 적합도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발표가 되는데 한번 볼까요? 윤석열 29.9, 이재명 26.9, 이낙연 18.1, 유승민 4.5, 추미애 4.2, 홍준표 4.1, 최재형 2.5. 자, 이 조사는 TBS 의뢰로 나온 겁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만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 해당 여론조사 기관, 의뢰한 기관의 홈페이지 보시면 더욱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준호 의원님. 네네. 자, 다른 이제 후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선 도전 의사를 밝혔고 활동해 왔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최근 들어서 이제 정치 네네.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어쨌든 간에 여권의 다른 후보들 이낙연, 유승민, 추미애, 이재명 뭐 다른 2명이 더 남아 있는데 정세균, 김두관 후보보다도 좀 더 높게 나왔다. 네. 뭐 이런 거는 어쨌든 엄연한 현실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우선 가장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1, 2위 다툼을 떠나서 네.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겠죠. 네. 18에서 20%까지 지금 치고 올라갔는데 이것이 현재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민주당만이 가지고 있는 이 경선 체제가 결국 끝에 가서는 50%를 차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결선 투표로 간단 말이에요. 네. 결국엔 안정적인 후보를 찾는 과정들을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건데 다만 하나 조금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이 지지율 자체가 기존에 제가 조사하고 있는 것들도 그렇고 당내에 조사하고 있는 버즈량과 즉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고 하는 그렇죠. 이 버즈량과 상당한 좀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후속적으로 버즈량이 쫓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지지율 자체가 어떠한 모집단으로 구성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주목해야 될 지점들은 결선 투표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 내에서 현재 1위와 2위의 간격이 상당히 좁혀졌다라는 부분들은 좀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어쨌든 최재형 전 감사원장 관련 질문을 드렸는데 자연스럽게 또 이낙연 네네. 후보 얘기를 먼저 하셔서 네. 그러면 조금 전에 여론조사 보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정말 그런가 싶으셨을 거예요. 이낙연 후보가 언제부턴가 자꾸 이렇게 추락해서 작년까지는 부동의 1등이었습니다만 상당히 떨어졌는데 최근 들어서 이번 여론조사부터 갑자기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전체적인 주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주자를 보면 윤석열, 이재명 그동안 1등을 서로 나눠 가졌던 2명의 주자들 말고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18.1로 나왔습니다. 정화석 의원. 그러니까 이게 참 궁금해요. 왜 갑자기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지난번 조사보다 5.9%포인트 급등을 하고 윤석열, 이재명은 소폭 하락을 하고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을까? 일단 가까이 보면은 이 약간의 좀 타격이 있었죠. 이재명 후보 기사 같은 말입니까? 경우 예. 이른바 바지 발언.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겠죠. 엑스파일 해가지고 이제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표가 좀 결집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여권에서 나타나는 이재명 대세론 예. 이거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가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찾아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재명 반 이재명 연대 이런 얘기도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표의 어떤 그런 결집 현상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은 시작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낙연 후보가 지난해 총리 시절 또 당대표가 됐을 때만 해도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가 재보선 참패, 사면 발언 이후로 상당히 지지율이 급락을 했었는데 네네. 최근 들어서 갑자기 올라갔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견제하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 다른 또 4명의 후보가 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낙연 후보로 뭔가 마음이 모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사표 방지를 하기 위한 심리와 밴드웨건의 효과가 겹치는 건데요.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 쪽에 몰아주고 싶은 심리와 또는 잘 안 되는 사람을 찍지 않는 심리 이런 것들이 다 존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1위 주자의 수성과 그리고 이제 나머지 쫓아가는 사람들의 공성에서 어느 쪽으로 결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당원들이나 지지층들의 이제 판단들이 좀 있을 텐데요.
아마도 이제 이재명과 반 이재명의 관계는 저희 결선 투표가 있다라는 전제 아래서는 경선 내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 현상만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이재명 지사의 주춤한 모습에 이 표들이 이낙연 쪽으로 좀 몰린 것이 아닌가라는 현상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톡 쏘는 사이다가 어느새 김 빠진 사이다가 됐다는 얘기가 민주당 박영진 후보로부터 나오기도 했는데 말이죠. 오늘 유로 20 결승전에서도 보면은 영국이 먼저 선제골을 넣고 지키는 경기하다가 이탈리아로부터 계속 공격받고 결국 1대1로 이기고 승부차기에서 지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지키는 축구도 이렇게 승리를 지켜내기가 어려운데 정치, 하물며 정치, 대선은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 앵커가 지금 이 방송 시작 전에 예. 그 말씀 하시는 거 보고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지사가 우리 국민들 이재명 지사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사이다 이미지인데 국민 면접, TV 토론 이런 하는 걸 과정에서 너무 부자 몸조심하지 않았느냐 이런 느낌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그랬고 본인의 여러 가지 좀 예민한 문제에 있어서 본인이 명쾌하게 답을 안 하시고 말씀을 끊거나 이 정도로 가자, 인터넷 찾아보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화석 의원 말씀하신 대로 바지 발언까지 나오고 좀 실망감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비 위주로 해서 오히려 지지율이 좀 상승세가 꺾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내에 여전히 이재명 지사에 대한 반감을 가진 지층이 굉장히 많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국 1대1 구도를 형성을 해서 이재명 지사 대 다른 분. 그래서 결국은 역전극을 펼칠 수 있는 민주당의 후보는 누구일까? 이런 면에서 이낙연 전 대표에게 조금 관심이 더 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TV 토론이라는 걸 통해서 순위에서도 1위를 했던 거로 나왔던 것처럼 어느 정도 안정감을 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한준호 의원님 말씀 중에 이낙연 후보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민주당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얘기는 잠시 뒤에 더욱 자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축구하면은 전북의 전 최강희 감독인가요? 닥치고 공격. 네. 그걸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정말 정치 선거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주자가 닥치고 공격 이런 자세로 했던 경우는 별로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하는 후보는 늘 조심하는 자세. 지난번 대선 때도 아마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외부에 어떤 노출되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경계하는 선두주자들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마 민주당 경선에서도 좀 그런 것들이 가장 걱정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후보스러움, 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재명스러움, 이낙연스러움, 이제 이런 기대 가치로 인해서 당대표 이전에 이낙연 전 총리 시절 그 지지율이 당대표 시절에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또 이재명스러움 자체가 이제 대선 경선 과정 중에서 이재명스러움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이 부분들이 좀 정체가 좀 온 거는 여러 가지 지표에서는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 경선 과정을 계속 치르면서 자기스러움을 찾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또 이낙연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처음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처음에 들으셨던 것처럼 누구의 대안이라기보다는 저 자체로 평가받고 싶다. 나는 윤석열의 대안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였나요? 요즘 돌아가면서 언론사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의 단일화, 나 의지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그 어떠한 결단도 내릴 것이다. 대선 출마 기자회견하면서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위해서 10가지 중에 9가지 생각이 달라도 한 가지 정권 교체에도 뜻만 통한다고 한다면은 나는 힘을 합칠 자세가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의 후보 단일화 그 가능성도 열어놓았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예비 후보 등록을 했는데 대리인을 통해서 했거든요. 기자들이 그 대리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윤 후보자는 지난번에 그 6월 29일에 밝혔듯이 9개의 생각이 틀려도 1개의 생각, 정권 교체
그 동의하는 분은 누구라도 만나서 같이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입당 문제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또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 국민의힘 입당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밝혔는지. 사실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국민의힘 입당에 상당히 적극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계속해서 말을 아끼고 있는데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코로나 확산에 민심 청취 일정이 잠시 멈춘 상태인데 국민의힘 입당 시기를 확정하는 데 좀 빨라지거나 늦춰지거나 시기 조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 윤 후보자의 그 판단에 따를 것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의 후보 단일화 의지까지 밝혔다. 어떻습니까? 지지율, 정화석 의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나는 그 어떠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대통령 되는 게 목적 네.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 되는데 사실은 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고요. 버스는 2번 쓰는 거고요. 하나는 국민의힘 들어가서 경선에 참여하는 방법과 국민의힘에서 결정된 후보와 단일화라는 것. 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윤 전 총장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큰 쪽을 선택하는 게 당연하겠죠. 다만 그렇게 이 혼자 밖에서 그만큼의 지금의 그런 대세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아마 윤 전 총장에 있어서는 가장 큰 고민일 거고요. 그게 잘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로 국민의힘이 점점 그 범야권, 그러니까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주자들의 어떤 빅텐트, 네. 예, 플랫폼 정당이 되어 간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입당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말이죠. 우리나라 대선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런 방식의 후보 단일화에 가장 접근했던 뭐 지지세 큰 정당이 아닌 정당의 후보는 정몽준 후보가 거의 유일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부터 사실은 기성 정당, 유력한 정당의 후보가 당 밖에 있는 어떤 다른 뭐 정당이 없거나 이런 사람과 단일화 시도했던 것 자체가 처음이었고, 그러나 정몽준 후보가 우세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노무현 후보가 극적으로 승리하면서 노무현 후보가 마침내 대통령에까지 네. 되는데 말이죠. 윤석열 전 총장의 도전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게 좋을지 나쁠지 여전히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아직도 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윤 전 총장은 그 고민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 생각을 지금 듣겠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듣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 지금 호남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율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되는 거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갔을 때 과연 호남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지금 국민의힘으로 와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국민의힘의 소위 지지율도 올라가고 뭐 당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저도 그 소속원으로서 느끼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플랫폼이 될 테니 이리 들어와라. 그리고 국민의당과 합당도 지금 진통은 있지만 합당도 된다. 그러니 국민의힘은 결국 중도 우파 통합정당의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고 외연도 확장되니 같이 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윤 전 총장은 좀 더 들어보고 선택을 하겠다. 근데 윤 전 총장 마음속에 한쪽으로는 이 플랫폼이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 그게 외연이 훨씬 강화된 플랫폼이다 할지라도 본인이 일종의 바깥에서 빅텐트를 쳐가지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윤 전 총장, 최재형 전 원장 모두 한꺼번에 들어가서 그 빅텐트 안에서 우리 경선을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이 국민의힘에 큰 울림을 주지 못하고 국민의힘 내에서는 그렇게 가기는 어렵다는 게 대세이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선택의 시간이 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뭐 지금 자체적으로 경선 진행하느라 정신이 없겠습니다만 야권 주자들 또 야당의 움직임에도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나름대로 정세 분석, 판단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에 들어갈 것이다, 아니면 밖에 있을 것이다. 네, 관심사죠. 첫 번째는 이제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를 이야기하면서 사실 국민의힘 안에서 나가겠다는 분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 중에서 박차고 나가신 분들,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일단 들리고 있다는 점. 네. 근데 이분들이 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 것이냐에 대한 시기 조율 또는 정말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전 총장이 가지고 있는 장모권과 또 이제 아내에 대한 6건의 의혹들이
상당한 압박과 지금 현재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한다면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도 당에 들어가서 당의 보호를 받는 것이 조금 더 편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의혹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국민의힘 내에서 받아야 되는 그 강한 경선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 뭐랄까요 자질 검증 같은 것들이 예. 이게 밖에서 겪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율해 봤을 때 지금 현재 느끼는 이제 가족 관계에 대한 의혹들 때문에라도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보고요. 오히려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이보다 조금 더 빨리 국민의힘에 먼저 입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먼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다. 뭐 그런 분위기의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먼저 한다면 윤석열 전 총장의 고심이 더 깊어지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심적으로 압박감을 예. 좀 느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훨씬 외연이 좀 커지는 느낌을 갖게 되고 또 국민의힘의 내부에 있는 대선 주자들, 최재형 전 원장 이런 분들이 또 국민의힘 안에서 경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마냥 바깥에서 본인의 어떤 소위 독립적인 기반을 확대하기 노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결국은 같이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기가 언제인지는 그건 윤 전 총장 마음속에 있는 거고요. 윤 전 총장은 7월에는 아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예, 얼마 뭐 초쯤, 남지 또 않았습니다. 8월 초쯤 결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문제 어떻게 결론 날지 그 부분도 이번 대선 전국의 상당한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당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본경선에 진출할 6명의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본선 진출이 확정되고 나서 이 6명의 후보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각 예비 후보자의 순위와 투표율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기호 1번 추미애, 기호 3번 이재명, 기호 4번 정세균, 기호 5번 이낙연, 기호 6번 박용진, 기호 9번 김두관 이상으로 이 9분들은 우리 당의 자랑이자 네, 나머지 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6분의 주자와 함께 국민께 진실로 다가가고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약속하겠습니다. 진실의 힘이 가장 강력합니다. 약속이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실천이라고 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10년 넘게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잘 지켜왔다. 단단한 각오로 최선의 노력으로 꼭 좋은 평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그런 후보가 되고 싶습니다. 특히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값짓는 경제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모든 과정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어느 경우에도 품격과 신뢰를 지키면서 경쟁에 임하겠습니다. 그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에 있어서까지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감동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의 정치 혁명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정치 대파란에 봉합불이 올랐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잘할게요. 제 스스로는 김두관이 가장 본선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감히 자부하는데요. 6분 후보 중에서 영남에서 출마해가지고 이겨본 사람도 저밖에 없고 제가 아까 주연뉴스 하다가도 갑자기 저 생각이 들어서 사회를 한준호 의원께서 보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사회를 저 봤습니다. 포즈 말이에요. 6명이 각양각색. 네. 지금 스튜디오 보여주시면 지금 저 한준호 의원과 저 사이에 네. 바로 저 사진이 있는데 저렇게 구체적으로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알아서들 좀 자세를 취해달라고 얘기했던 겁니까? 앞에 이제 레이스를 뛰는 선수들과 이름표. 네, 이름표를 붙여드렸고 저희 이제 선관위원장께 휘슬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부탁을 드린 거는 선수로 뛰는 포즈를 좀 취해달라라고 했는데 각자 저런 포즈를 취하셨습니다. 4명은 달리기 선수고 네. 정세균 후보는 권투 선수고 이낙연 후보는 화이팅하는 뭐 그런 우리가 사진 찍을 때 흔히 하는 것을 취했는데 말이죠. 거기서도
저 6명 주자들의 뭐 각자의 개성이 좀 드러난 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예. 생각 싶습니다. 예. 자, 6명의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지금 민주당은 이제 본경선, 경선 흥행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서울, 경기, 인천에는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이제 각 지역을 돌면서 경선을 해야 할 텐데 경선을 조금 더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럼에도 송영길 대표는 지난해 총선도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예정대로 했다.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2주 동안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결과를 보자. 약간 유보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후보들은 민주당 경선 조금은 더 연기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 경선 연기론이 재점화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2인 이상의 집합 금지가 된 상황에서 민심을 제대로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대로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커다란 고통과 불편을 겪으실 것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지도부가 심각하게 고민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당원 당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안전 문제인 방역과 관련된 그 중요한 문제라서요. 지금 4단계 정도로 격상한 이런 상황은 우리 당은 88조에 상당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 아마 고민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당 지도부에게 좀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당 지도부에게서 알아서 잘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부 또 그런 주장들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직 생각 안 해봤습니다. 정화석 의원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경선 연기론이 정말 재점화가 된 걸까요? 아니면은 그냥 2주 정도 앞으로 본경선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좀 상황을 지켜보자는 걸까요? 뭐 6월 달에 나왔던 경선 연기론하고 네. 지금하고 후보들 간의 이해관계는 변함이 없겠죠. 뭐 대세론을 지금 갖고 있는 후보는 빨리 하고 싶은 거고 그걸 역전해야 되는 후보들은 역전할 시간이 필요한 건데 상황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상황이 뭐가 바뀌었냐? 네. 일단 백신 접종이 지난 6월 달에는 굉장히 이제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됐는데 잠깐 지금 주춤하는 단계죠. 그리고 4차 대유행에 대한 불안감이 지난달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지금 커진 상황이어서 그런 어떤 방역의 문제에 따른 경선 연기론이 다시 한번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는 했죠. 예. 경선 연기론 한준호 의원이 뭐 네. 현재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일단 당 지도부는 그냥 예정대로 뭐 변화가 없는 거죠? 네, 지금 현재로서는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2주간 지켜보겠다라는 건 오늘 이제 최고위원 회의를 마치고 예. 오늘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송영길 대표께서 아침 최고위원 회의를 참석 못했습니다. 예. 이제 당 뭐 어떤 대변인- 개인적인 일이 있다고 했는데 뭐 어떤 예. 일입니까? 당 회의까지 참석을 못할 정도면? 네, 어디 부딪혀서 위쪽이 살짝 좀 찢어졌다는 예. 병원을 가느라고 참석 예. 못했는데요. 오늘 이제 수석 대변인이 이제 그 기자들에게 백브리핑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이런 질의가 나오니까 아직 2주가 남아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이제 말이었었고요. 저희가 예비 경선을 치르면서도 상황들은 그 안에 있었던 분들은 40명 미만입니다. 많은 분들하고 만나고 싶은 것들은 이제 그 주자들의 바람이겠지만은 그런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예비 경선을 이미 치르고 있었고 뭐 이런 상황들에서 중대본의 뭐 방역 지침이 좀 더 강화된다라고 해서 이제 들어온 사람이 40에서 10으로 주는 것 정도 수준일 텐데 큰 이제 진행상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당에서는 연기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준호 의원이 지금 민주당 선거인단 뭐 저도 그 문자 메시지 많이 받았습니다만 네네. 지금 몇 명이나 제가 어제 기사로는 76만 명까지 본 것 같은데 76만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제외되어 있는 숫자죠. 예. 그런데 정화석 의원 민주당 대선 후보 뽑는 선거인단에 국민의힘 야당 최고위원이 저도 가입했습니다. 등록했습니다라고 해서 상당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재원 최고위원이니까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 민주당 선거인단에 가입하고 자기는 개인적으로 추미애 의원을 지지하고 싶다. 예, 라고 얘기를 했죠. 예. 아마도 김재원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도
그런 형식이죠. 당원 50%, 그다음에 이 일반 국민 조사 50%. 그 민심의 50%를 반영하는 것에 있어서 이게 어떤 결과를 미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일종의 그 역선택, 이 부분에 대한 우회적인 어떤 경고 아닐까. 예, 그런 역선택이라고 하는 게 가령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이 있으니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됐으면 좋겠느냐. 그걸 염두에 두고 그래서 민주당 경쟁력에는 좋지 않은 후보를 선택한다. 이런 게 역선택이라는 거죠? 이번 예비 경선에 이제 떨어지셨으니까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다만은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 만약에 민주당 이제 선거인단에 들어간다면은 그러니까 예비 경선에서요. 뭐 양승조 후보나 내지는 뭐 최문순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이 약한 후보를 그렇죠. 일부러 고른다. 그걸 역선택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아예 공개적으로 이걸 밝혔고 이준석 대표까지 김재원 최고위원, 뭐 저도 문자 받았는데 뭐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렇게 한 게 뭐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나서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이거 불법일 수 있다. 강하게 경고하면서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민주당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정치 상도의가 없는 언행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경선 개입이며 역선택을 조장하는 것으로 상식 이하의 언행으로 악의적인 정치 선동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태도는 더욱 가관입니다. 더욱 진일보한 구태 정치로의 회귀입니다.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정치적 품위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야, 정말 정치를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정치를 불신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소한 제1야당의 지도부라면 품격 있게 정치합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경선에서 손 떼십시오. 예, 자 민주당에서 이렇게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또 당사자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저에게도 참여 문자를 많이 보낸 것을 봐서 보편적 민심과는 괴리된 결과가 나올 것이 자명합니다. 반농담으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김재원 최고위원이 껴있는 것이 민심에 가까운 결과일 것입니다. 보안 결함을 미리 알려줘서 보완할 수 있게 하면은 화이트 해커입니다.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민주당 경선 룰의 취약점을 알려준 김재원 최고위원은 누가 봐도 화이트 해커입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는 준비가 안 되는지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고 나서 이상일 전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서너 명의 대선 후보들이 또 우리 지역의 민주당원도 저한테 국민선거인단에 신청해달라고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고 해서 제가 선거인단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 뭐가 불법이라는 겁니까? 무식하니까 별 소리를 다 하십니다. 차당의 대변인이 나서서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라고 선동하는 것은 약체 후보를 찍으라고 선동하는 것이라서 역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추미애 후보는 뭐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예, 이상일 전 의원이 뭐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떤 면에서는 의도적으로 여당을 도발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여당을 뭐 도발까지는 생각 안 했는지 몰라도 한번 여당 경선에 이런 측면도 있다. 뭐 여당의 허를 일종의 찌르는 셈이다. 이제 이런 건데 이 정치를 할 때 정치 도의상 저도 여당에서 선거인단 가입하라고 문자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여당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좋다. 다만 이 역선택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에도 똑같이 했어요. 작년 총선 때 지지 정당을 저희는 묻지 않고 일반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줬어요. 네. 그럼 민주당 지지층은 상대적으로 당신은 미래통합당인데 약체 후보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서울시장 국민의힘 경선 때도 나경원 후보가 그 역선택 때문에 본인이 졌다 이런 주장까지 하는 상황이에요.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에 당대표 경선 때는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을 만들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느냐 아니느냐 묻고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과 무당파에 대해서 기회를 줬거든요. 민주당은
역선택 막기 위해서 그렇게 또 해왔는데 이번에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민주당은 이제 문호를 다 개방한 셈이 됐는데 민주당의 경선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들어가서 심지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도 들어가서 본인의 어떤 선택권을 갖게 하는 건 지금 민주당 룰에 의해서 주어지는 권한이기 때문에 김재원 이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저런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건 불법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역선택이 이루어지는 건 틀림없지만 역선택이 그 대세를 좌우할 정도의 결과를 낳느냐 아마 통계학 전문가들 물어보면 그건 아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런 룰을 정했기 때문에 저런 역선택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감수해야 할 몫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사실 뭐 여론조사로 저는 정치권에서 예전부터 현장 취재할 때도 좀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여론조사로 자꾸 뭔가 결정하려는 걸. 그런데 이미 여론조사는 정치권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이미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고 역선택의 위험은 이미 알면서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역선택의 위험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국민의힘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지지층과 무당층 모두에게 다 문호를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서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까지 맡고 계시는 분께서 이거를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선동을 했다는 부분, 도발이죠. 그리고 엄연한 선거 교란 행위입니다. 이게 뭐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올림으로 인해서 한 부분에서는 업무 방해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선거의 자유방해다라고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당 선관위나 당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응을 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태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치에 있어서 태도의 문제. 저희도 만일 이번 그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변인단 모집에 이렇게 참여를 하고 SNS에 올리면서 도발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네. 예. 역지사지 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쨌든 의도를 갖고 일부러 그 사실을 공개한 것 같고 여당에서 이렇게 나올 거라는 것도 아마 예상을 했을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김재원 최고위원을 지원하는 발언을 하고 이걸 하나의 좀 쟁점거리로 만드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경선 때 민주당이 이런 거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지. 뭐 민주당 자체는 이런 걸 할 생각도 없지만 저희가 이 사태를 보면서 느낀 거는 야 이거는 좀 지나치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준석 대표의 여러 가지 발언들도 보면서 당대표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비평가 또는 이제 토론가, 평론가 같은 느낌들이 좀 남아있는데 그 국민의힘의 최고위원까지 하시는 분께서 하는 행위가 한 당을 대표하기에는 이거는 너무 좀 가벼운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중간 광고 보고 여러분께서 다시 돌아오시면은 코로나19 상황 정말로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 그리고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